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요란한 폭우는 그쳤지만 찜통 같은 폭염이 전국을 덮쳤습니다. 이 폭염특보도 위기에서 경계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작년보다 18일이나 일찍 찾아온 무더위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더울 때 행동 요령부터 신선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양산을 쓰고 부채질을 해보지만 숨이 턱턱 막힙니다. 시원한 음료수에 자꾸만 입이 갑니다. 오늘 대구 낮 기온은 37도까지 올랐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에서 막 땀이 막 흐르고 하니까 올여름을 어떻게 지낼지 참 걱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휴일을 맞은 워터파크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여름의 더위가 싹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간 사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8일 빠릅니다. 경계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정부는 습도까지 높아 온열 질환 위험이 큰 만큼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호 태풍 에어리가 북상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 제주와 남부지방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네, 이렇게 야외 활동이 늘면서 예견했던 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몇 번이고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앞두고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한다는 권고가 있지만 글쎄요,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릅니다. 없어서 난리였던 백신을 왜들 안 맞는지 황규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무더운 여름 야외 활동이 늘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検査하시는 분들 조금 너무 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하는 사람 조금 많다고 하셨어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715명.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60% 이상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나 항체가 감소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께서 재유행 예측을 해보면 한 15만에서 20만 정도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유행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전문가들은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잔여 백신 올리면 그냥 순식간에 동났는데요. 요즘은 한두 명이나 두세 명 맞는 사람 빼놓고는 다 더 이상 신청한 데가 없어서 다 버립니다.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것도 부담입니다. 백신 그거 맞고 부작용이 나오니까 이제 겁나서도 못 맞는 거예요. 3차까지 맞고도 코로나 걸렸단 말이야.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주변에 봤을 때 증상이 되게 경미하고 그리고 백신 자체 접종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여름 휴가 전 접종을 마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추가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스페인에서 돌아왔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첫 다자 회담이었죠. 어떤 자체 평가가 나왔고 막전 막후 상황은 어땠는지 잠시 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한편 대통령실은 귀국하자마자 국내 현안에 착수했습니다. 박순애, 김승희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이 급한데 민주당은 둘 다 사퇴하라고 하고 또 지지율이 하락한 조사 결과도 있었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주말 공식 일정을 비운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김승희, 교육부 박순애 장관 후보자 거취를 놓고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은 지난달 29일까지로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초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에 대한 우려가 여권에선 많았지만 김승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식과 순리에 따라 판단해서 주말 중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며 여권 내에서 걱정하는 기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사이 국회 원구성 협상에 따른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일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김승희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범죄 혐의자를 추천한 인사 시스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임명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레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김승희,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네, 당대표의 자격은 뭘까요?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과 자신을 정계로 이끌었던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하는 게 맞다 선을 그으면서 대세론 대 세대교체론, 친명 대 반명, 전선이 복잡하고도 확연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공개 반대하며 자신은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보복, 우리는 이거를 방어하기에 바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에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의원이 정치권에 영입한 박 전 위원장까지 이 의원 불출마 압박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젠더 갈등 없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박지원 활동가 잘 지켜달라. 저는 이재명 후보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발끈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은 1,600만 표를 얻은 대선 주자 이재명 의원의 상대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고, 또 다른 의원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겸손과 경청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 새벽에도 2030 여성 지지자들과 트위터 소통에 나섰습니다. 불출마 압박에 지지층 결집으로 맞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97그룹에서는 강병원, 박용진 의원에 이어 내일은 강훈식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에 맞서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반이재명 연대의 단일화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만 달립니다. 국민의힘은 고 이대준 씨 유족들과 추모제를 열고는 곧장 연평도로 향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해경이 왜 월북 판단을 뒤집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다며 따져 묻겠다고 합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위령제가 이 씨 사망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씨의 자녀들이 쓴 편지도 공개하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빠가 배에서 실종이 됐다라고 하니까 엄마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더 이상 아빠 이제 안 기다릴래. 국민의힘은 위령제를 지낸 뒤 연평도로 이동해 숨진 이 씨가 발견된 해역을 돌아보며 진상규명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국민들의 관심은 내가 불의의 위험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이 내 곁에 있어줄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피살 공무원 유가족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며 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해경과 군이 월북 판단을 번복한 배경에는 현 정부 국가안보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 주 해경을 방문해 경위를 따져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여러분들랑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덥수룩한 무엇?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염 얘기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한주 의원이 얼마 전 양산 사저 방문 사진을 올렸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쩍 자란 흰 수염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잊혀지는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SNS에 자주 이제 일상생활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비판도 좀 있는데요. 네, 친문 핵심 의원한테 문 전 대통령이 정말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맞냐고 물어봤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은 현실 정치와 결별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수염을 다듬지 않고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대선을 1년 앞두고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네팔 트레킹을 할 때도 수염을 길렀는데요. 최근에는 김정숙 여사와 다정한 모습을 올리거나 흠뻑 젖은 채 과자를 먹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죠. 수염을 깎지 않고 덥수룩하게 두는 것 자체가 정치와 거리를 두고 서민으로 소탈하게 살아간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뭐 수염 혹시 깎으면 정치권 돌아오나라는 해석도 나오겠습니다. 요즘에 그 정치인들이 문 전 대통령 많이들 소환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선거의 패배 원인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이 거론되며 공방이 거세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공공기관장들 버티기나 경제 위기 상황 등을 놓고 문 전 대통령을 연일 거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도 SNS에 후임 대통령을 배려하긴커녕 대규모 낙하산 인사 알박기를 한 저희가 무엇이냐며 문 대통령은 결코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바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점쟁이가 된 사람 누굽니까?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민주당 원로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지원 원장, 국정원장 그만두고 나오더니 점쟁이 다 됐어. 국정원에 가서 많이 배운 방법.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박 전 원장은 정치 구단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어떤 예측을 했었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퇴할 것이냐고 보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저는 간둔다고 봐요. 윤리위 전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험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재호 상임고문은 그 예상이 맞겠느냐? 이 대표가 윤리 결론 갖고 한번 붙겠다는 건데 자기가 먼저 그만두면 어른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쟁이라고 했지만 결국 예측이 틀린 것이라는 거죠. 예, 이걸 뭐 예측이라고 해야 될지 훈수라고 해야 될지 박 전 원장이 정치권 관련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그리고 대통령 부인 담당 제2부속실의 미운영으로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견했었는데요. 사정은 간단히 경제 미래로 가라. 윤 대통령 나토 참석 점수는 80점, 김건희 여사는 90점. 같은 정치 평가를 내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정원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이 대기 발령되고 국정원 내부 감찰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직 국정원장이 정치 훈수만 두고 있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픈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은요, 낮부터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차 몰고 이동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기 때문이죠.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시위를 했을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 조끼를 입은 노조원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햇볕에 달궈진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세종대로를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약 5만 명. 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로는 지난 2016년 민중총 걸기 이후 최대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간당 460원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합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국민성을, 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후 4시 반부터는 서울광장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까지 가두 행진도 벌였습니다. 2만 명 넘는 인원이 행진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은 도심 곳곳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은 수십 분째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버스들도 줄줄이 연착하거나 다른 도로로 우회했습니다. 어떤 집회를 하는지도 몰랐는데 차가 이렇게 막힌지도 몰랐고 해가지고 너무 폭염 때문에 더운데 좀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버스 타고 10분도 안 걸리는데 지금 여기서 시간 낭비하면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니까. 행진은 오후 5시 40분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가 느리게 움직이는 경찰 방송차가 행진을 방해한다고 항의하면서 경찰과 노조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노동계가 대규모 도심 집회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노동 현안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이 고조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벌어지는 현실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할까요? 이번에는 아랫집에 사는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윗집의 8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평소에 TV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백승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출입 통제선이 둘러졌습니다. 이곳에 사는 8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며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전 10시쯤. 아래층 같은 라인에 사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체포된 아래층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윗집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과거 관리사무소에 TV 소리나 발소리가 크다며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맨날 사이가 안 좋았어. 맨날 다퉜어. 귀찮게 했더라도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죽도록 때리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80년이고. 주민들은 숨진 80대 남성은 혼자 살았고 청력이 좋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여주가 어둡고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고 새벽같이 돌아다녀요. 새벽같이. 혼자 있으니까 잠도 없고 심심하니까. 20대 남성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위층에 갔다 온 남성 옷에 혈흔을 발견한 가족들이 위층에 가본 뒤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래층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사고 낸 줄도 모르고 70m나 그대로 밀고 갔습니다. 운전자는 왜 그랬을까요? 사건 사고 홍진우 기자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리는 대형 트레일러. 트레일러 앞엔 흰색 승용차가 옆으로 돌아간 채 밀려갑니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밀고 가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 승용차는 70m 가까이 밀려가다 옆 차선에 있던 택시와 부딪히는 2차 사고도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차선 변경 중 햇빛에 눈이 부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방이 이제 빵빵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다 하고요. 단종물 피라 이제 특별하게 뭐 처벌할 것은 없어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불에 타고 있고 뒤편에는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오후 4시 25분쯤 영동 고속도로 여주 나들목 인근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불에 모두 탔고 승용차와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이 추돌한 걸로 저희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 통행이 한때 통제되면서 일대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체험학습을 간다더니 끝내 바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고 조유나 양. 어제 장례식도 없이 유나 양 가족의 화장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여전히 의혹들도 많은데요. 사건을 보다 성혜란 기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 기자, 지금 일단은 경찰 쪽에서는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이 좀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네. 이 차량 변속기 상태가 의혹의 핵심이죠. 네,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죠. 경찰은 유나 양 가족이 방파제에서 차량을 몰고 이 만조 직후 시점에
시점에 바다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양한 차량의 변속기는 주행이 아닌 주차 위치에 있었고 운전석도 뒤로 젖혀진 상태였죠. 이 추락이 아니라 차량을 세워놓고 바닷물에 차가 잠기도록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차가 뒤집어져서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이제 쏠려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물살에 의해서 가능한데 기계적으로 이 장치 자체가 피로 옮겨갔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차량 블랙박스 저장 장치와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사망 경위가 좀 더 자세히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파제에 차량 출입 등을 좀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죽음인지 밝히기 위해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윤하양 부모가 사망 전에 어떤 행적들을 보였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윤하양의 아버지는요, 가상화폐에 1억 3천여만 원을 투자했다가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입은 걸로 드러났고요. 윤하양의 어머니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황장애와 불면증 증세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이런 행동들이 이후 벌어질 일의 전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살인 가해자의 범죄 동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가족살의 가해자들은 재정적 어려움, 우울증 같은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겪고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일종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혼자 남겨두면 천덕거리가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은 자녀 살해와 같은 행동들로 전문가들도 조심스럽지만 윤하양의 죽음도 유사한 동기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합하는 조건은 많지만 아직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부모 손에 목숨을 잃는 자녀들이 꽤 많다고요. 네, 경찰청에 문의를 해보니까요. 자녀 살해는 별도의 죄명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집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간 자녀 살해 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수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매년 대략 30-4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미수 사건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가장 분통 터지는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애꿎은 자녀만 이렇게 사망을 하고 부모만 살아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처벌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제가 관련 사건 판결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거나 아이 입장에선 피살이라며 부모를 엄히 꾸짖는 판결도 있었지만요. 어린 딸을 살해한 부모에게 무척 힘든 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거나 홀로 남아 평생 자책하고 통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 온정적인 판결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살인죄로 분류돼서 최소 징역 5년형인 자녀 살해 범죄 처벌을요. 존속 살해처럼 최소 징역 7년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이제 고 조윤아 양의 죽음이 참 비극이기도 하지만 죄 없는 아이를 상대로 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 잘 들었습니다.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예, 코로나 시국에 종종 봤던 오픈런, 이번에는요 한정판 캐릭터 모형을 사려는 행렬이 길게 섰습니다. 1월 1일인가 싶어도요 전날부터 대기를 하고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데요.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장 앞부터 골목길 끝까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신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돗자리에 선풍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계 완구 회사가 새 매장을 열면서 한정판 캐릭터 모형을 판다는 소식에 밤을 새며 대기하는 겁니다. 어제 10시 왔어. 중국에선 못 사는 제품이라는 소문에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들도 대거 몰렸습니다. 중국에서도 이거 사러 부탁한 친구도 많아요. 좋은데도 이거에 대해 열정이라고 할까요? 살 수 있으세요? 급기야 대리구매 아르바이트생까지 등장했습니다. 알바 의뢰로 대신 사달라고 해서 한 10,000원 정도 싶어요. 개당 20만 원 넘는 고가지만 수백 명 넘게 몰리면서 금세 동이 났고 매장 밖에선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되팔기가 이뤄집니다. 앞서 한 시계 브랜드는 고가 브랜드와 협업한 손목시계를 선보였다
사람들이 대거 몰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다는 희소성의 가치에 체험의 재미를 중시하는 젊은 층 관심이 맞물리면서 소위 한정판 제품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정판으로 내면 희소성이란 가치가 붙기 때문에 열망하는 사람들이 득템했다고 올리고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가 그냥 뭐 배가 되고 뭐 3배, 4배, 10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 지나친 한정판 마케팅이 경쟁을 부추기고 터무니없는 값의 뒷거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네, 올해 참 가물었었잖아요. 비가 오면서 농민분들이 걱정을 좀 덜었나 싶었는데 이렇게 폭우가 몰아치면 그것도 걱정입니다. 특히 상추 같은 잎 채소들이 이번 비 때문에 전부 녹아버렸습니다. 이걸 받는 식당까지 줄줄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청과물 시장. 최근 폭우와 함께 찾아온 장마에 채소값이 많게는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말도 못해 비싸. 한꺼번에 비가 쏟아져버려 다 망가져버리면 엊그저께 몇천 원 하던 게 오늘은 뭐 8,000원짜리 7,500원 이렇게 열. 장사는 너무 비싸니까 안 나가고 너무 힘들죠. 엄마들이 지금도 무조건 1,000원, 지금도 비싼데도 상추 1,000원, 1,000원. 오늘 이 적상추의 도매 가격은 4kg에 43,360원인데요. 2만 원도 채 되지 않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싸진 겁니다. 배추와 청상추 등 다른 잎채소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올해는 변덕스런 날씨 탓에 유독 피해가 더 컸습니다. 좀 작년보다는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가뭄 자체도 힘들고 병충해가 심하고 더위에 견디지를 못해요. 거의 그 수확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쌈채소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한 식당에서는 일주일 새 2배나 뛴 상추 가격에 타격이 큽니다. 비싸졌다고 해갖고 상추를 뺄 수는 없는 문제고 장마가 더 지속되니까 뭐 3배, 4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날씨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 배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상추, 금배추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상황.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음 주 공개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에 이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18살 나이에 미국 최고권위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민찬에 이어서요. 최근에 한국 영재들이 세계 클래식계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 비결이 뭔지 탐내고 있는데요.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선율로 청중을 사로잡은 25살 최하영.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에서 첼로 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1위와 청중상을 받은 위재원도 한국 클래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가장 그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받게 되는 상이어서 진짜 더욱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올해 상반기에 열린 국제 콩쿠르는 25개. 이 중 한국인 연주자 3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10명 중 3명이 10대란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1학년 17살 첼리스트 최아현입니다. 지난 3월 미국 요한센 국제 청소년 콩쿠르 첼로 부문 3위에 오른 최하현도 이민찬처럼 영재로 발탁됐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체계적인 국가의 영재 교육은 한국 클래식 도약의 발판이 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기업들의 영재 지원 사업도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나라에서도 영재 교육원 같은 곳에 운영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재능을 이제 발굴이 되고 그 시기를 또 놓치면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연이은 입상 소식은 후배들에게 더 큰 선순환의 촉매가 됩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가
이 모두에게 좀 전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통령과 동행한 분이 있죠. 윤석열 정부 외교수장 박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독이 좀 풀리셨습니까? 네, 조금 풀렸습니다. 예,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언론을 통해서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외교부에서 가장 큰 성과 하나만 꼽으신다면요. 네, 우선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나토 73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네. 전 세계 선진국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글로벌한 이슈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네.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쪽이 만약에 계속 반발을 한다면 어떤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질서에 같이 동참을 해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그 통상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중국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고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자유주의적인 무역의 최대 혜택을 본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질서에도 같이 동참해서 가는 것이 중국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외교 무대에 선 모습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통 크고 솔직한 스타일이다. 솔직하다. 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현안 문제가 있으면 그 본인의 생각을 있는 대로 가감 없이 솔직하고 시원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도 많은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솔직하면서도 늘 우리의 국익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참모들이 옆에서 이제 많이 또 조언도 하고 또 대통령 자신도 이런 다자 정상회담을 이번에 처음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노하우를 스스로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 한일 정상이 이번에 이제 단독 회담을 4분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배상 문제와 특히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차가 컸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생각보다 일본이 꽤 의욕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에서 두 분이 처음 만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한일 간의 이런 현안 문제를 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기시다 총리도 이런 그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긴밀한 소통을 하자 이런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외교부에서 먼저 이제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간 협의회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피해자 협의 같은 게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네, 이 민간 협의체는 우선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 측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부터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 가지 그 좋은 방안들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예상보다는 좀 신중해 보입니다. 아직도 핵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풍계리에 핵실험 준비는 거의 다 돼 있다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뭐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UN 안보리에서도 만약에 그런 추가적인 도발이 이루어지면 강력한 신규 아마 그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겁니다. 북한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특히 그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나름대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한미일 3국 연합훈련까지 갈 수도 있는 걸까요? 이번에 이제 그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한미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또 군사적인 부분에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도발을 하고 지금 이제 핵실험까지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는 역시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걸 사전에 그 경보를 하고 또 이것을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과도 많았지만 이런 점들은 좀 아쉬웠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먼저 다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한 정상만을 위해서 모든 의전을 다 이렇게 충분히 제공하는 건 아니죠. 나토 사무총장이 이분이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번에 새로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터키가 조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협상을 하다 보니까 5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면담이 다시 조정이 돼서 마지막 오는 날 오후 3시에 면담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저희가 섭섭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날이 나토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스웨덴 또 핀란드 같은 이런 중립을 표방한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했다는 것은 나토 입장에서 보면 큰 일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다 이해를 하고 또 나토의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죄송하다. I apologize. 2번이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여행 빗장이 풀리면서 일본부터 가볼까 싶지만요. 막상 준비하려고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가이드가 없는 개별 관광에는 아예 비자가 안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일본 관광업은 초토화됐습니다.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이 현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모노 수백 벌이 마련된 사진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수입도 제로가 됐습니다. 韓国のお客さんが一番たくさん来てた時がもう夜も眠れないぐらい辛いです。フードデリバリーやってみたりとか 지난달 단체 관광이 시작됐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방역 여론을 걱정하는 일본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개별 관광의 빗장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かなり大きな事業者じゃないと団体旅行とつながりが持てないとか、年配の方のためだけの意見を聞いているような選挙前っていうこともあるので、それがもう少しはよく変わってくれればいいかな。 코로나19 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단체 관광을 신청한 외국인은 지난달과 이번 달을 합쳐도 1,300명에 불과합니다. 일본 소도시 장인 문화를 체험하는 코스도 단체 관광에선 거의 제외됩니다. この軸の一番懐でコロナの前はたくさん本当に毎月どんどんプラス 20%、 ヨーロッパとかアメリカとか見るとやはり旅行はもう戻ってきてますし、日本はやっぱりそれに比べるともう少し慎重なので 일본 정부는 하루 입국자 수를 2만 명으로 제한하면서 가이드가 동행하는 단체 관광만 허용했습니다. 단체 관광을 준비 중인 한국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2박 3일 여행 비용 65만 원에 PCR 검사, 가이드 비용은 별도. 비자 발급까지 복잡한 절차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제주도 가는 것보다 편했는데 실물 여권하고 저희 등본하고 그다음에 그 신상 명세를 되게 상세하게 써야 되더라고요. 저의 직업부터 부모님의 직업까지. 다음 주 일본 선거가 끝나면 한일 간 무비자 협정이 재개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곳곳에서 35도를 넘기며 7월 더위의 시작을 강렬하게 알렸죠. 이 더위는 열대야로 이어져 새벽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기상청은 충북과 광주, 강원 동해안에 추가적으로 폭염 경보를 발표했는데요. 행정안전부도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내일도 청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올라 무덥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어 한낮 활동은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도 매우 강해서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부엔 최대 20mm, 제주엔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충남, 이남에 장맛비가 올 텐데요. 태풍 에어리와 맞물리면서 강하게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